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아침, 민석은 늘 하던 대로 커튼을 젖히며 하루를 시작했다. 거실 창 너머로 펼쳐진 고요한 풍경은 평온함을 담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이른 시간부터 무거운 생각으로 복잡했다. 얼마 전 받은 병원 진단서 한 장이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다. 무정자증.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건넸지만 민석은 말끝을 놓치지 않고 모두 들을 수밖에 없었다. 회복 가능성은 낮고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날 이후 민석은 깊은 침묵 속에 갇혔다. 아내 유진을 볼 때마다 목구멍이 죄어왔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매번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녀는 아이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보거나 때로는 친구 아이를 보고 미소 지을 때도 있었지만 민석은 꾹 참으며 아무 일 없는 듯 굴었다. 나 사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유진이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선했다. 정말이야.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응. 민석 오빠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둘만으로도 꽉 찬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석은 울컥하는 감정에 휩싸였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유진의 말은 구원처럼 들렸고 그는 결심했다. 이 진실은 묻어두기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이제 둘은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 신혼의 꿈을 가꿔가기 시작했고 식탁 위에는 항상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음식이 놓였다. 벽 한편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속의 웃음은 모두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의 바탕에는 결코 드러내선 안 될 거짓 하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석은 때때로 밤늦게까지 깨어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유진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는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 사랑이 언젠가 깨어질까 두려웠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과연 그 얼굴에 다시 웃음이 머무를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유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아이 없이 살아도 돼. 우린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면서 그는 불안한 마음을 또 한 번 속으로만 감췄다. 요즘 따라 자주 듣는 말이었다. 둘 사이엔 왜 아이가 없어요? 라는 말은 겉으론 무심한 듯 건네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과 호기심은 날카롭게 가슴에 박혀왔다. 민석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무정자증 판정을 감춘 채 살아가는 일이 그에게는 매일이 외줄타기였다. 주변에서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연은 눈길을 돌리며 말을 아꼈고 민석은 그런 아내의 침묵에서 미안함을 더 깊게 느꼈다. 그는 차라리 모든 걸 정리하듯 동료들에게 정관 수술을 했다고 떠들었다. 불임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듯 말하며 체면을 지키려 했고 아내에게는 그저 아이 없는 삶을 선택했다고만 전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응, 난 아이 없어도 좋아. 당신이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그 대답은 민석의 가슴을 무겁게도 동시에 따뜻하게도 만들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그는 더 큰 거짓을 감당하기로 했다. 그 거짓이 사랑을 지켜준다면 잠시라도 죄책감을 견뎌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같은 물음이 맴돌았다. 언제까지 이 거짓이 이어질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민석은 거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다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가 고개를 돌려 웃었다. 그 순간 민석은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말인데 내가 정관 수술했다는 거, 그 얘기 당신한테는 괜찮은 거지? 서연은 젖은 손을 닦으며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놀랐지. 하지만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난 괜찮아. 우리 사랑이 중요하지. 아이는 선택일 뿐이잖아. 그 말에 민석은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따뜻했다. 거짓으로 시작된 대화가 이렇게 진심으로 마무리된다는 건 민석에게 아이러니이자 구원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가고 불 꺼진 침실 안에서
민석은 서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녀도 그렇게 말했지만 세상은 그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른다. 그 평화의 균열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것이란 걸. 민석은 또다시 아이 이야기를 꺼낸 회사 동료의 말에 괜히 목이 타들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질문보다 눈빛으로 먼저 다가오는 시선으로 변해 있었다. 괜찮다고, 우린 아이 없이도 잘 지낸다고 말할수록 오히려 뭔가 감춰야 할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날 회식은 평소보다 늦게 끝났고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직원 하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팀장님은 애기 안 갖고 싶으세요? 그녀가 내민 질문은 취기가 섞인 듯 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갖고 싶죠.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민석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빛은 술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혼자였다. 방금 이혼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외도였다고 덧붙였다. 민석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선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잃은 것도 없지만 있는 것도 없는 사람. 상처의 깊이는 달라도 그 방향은 닮아 있었다. 줄기우는 핑계였고 쏟아낸 감정이 결국 선을 넘게 했다. 모텔방 안, 민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았다. 아내와의 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채운이 전부였던 순간이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서로 위로받은 거잖아요. 그 말은 달콤했다. 너무도 쉬운 위안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민석은 욕실 거울 앞에 선 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눈밑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곧 머릿속에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다. 괜찮아. 어차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건 불륜이 아니라 그냥 위로였어. 합리화는 빠르게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집에 들어와도 눈을 맞추는 일이 줄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석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화창한 오후, 퇴근한 민석은 언제나처럼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음식 냄새가 퍼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렸다. 그의 아내 유지는 등을 보인 채 조용히 접시를 닦고 있었다.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있는지도 모른 채 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 유진의 말은 너무도 차분했고 그래서 오히려 낯설었다. 민석은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멈췄다. 병원, 어디 아픈 거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맑은 빛이 맺혀 있었다. 긴장한 얼굴로 그녀는 말했다. 나 임신했대. 그 말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민석의 모든 감각이 얼어붙었다. 말이 되지 않았다. 임신, 그녀가. 입술이 굳어버린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의심이, 아니 공포가 먼저 앞섰다. 자신은 무정자증이다. 그것도 병원에서 명확하게 받은 결과였다.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순간 누가 그녀를 아니야. 말도 안 돼. 유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진실보다 더 강한 감정은 의심이었고 민석의 머릿속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흐트러진 퍼즐 조각처럼 흩날렸다. 그래? 정말 축하할 일이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남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 느꼈지만 워낙 복잡한 감정이 있을 거라 이해하려 했다. 응. 나도 아직 실감 안 나. 근데 당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좀 멍하네. 민석은 시선을 피하며 물컵을 집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한 모금 삼켰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온갖 장면이 교차했다. 혹시 그녀도 누군가와, 하지만 언제 어디서. 그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유진은 늘 곁에서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을 그 단 한마디가 흔들어 버렸다. 밤이 되자
그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꺼냈다. 이미 끊은 지 오래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불쾌한 연기를 마셔야만 할 것 같았다. 유진은 그 모습을 안방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지만 왠지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가슴에 박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온도만을 품은 채 잠에 들었다. 민석은 눈을 감으며 되뇌었다. 이 아이 누구의 아이인 거지? 비가 올 것 같던 저녁이었다. 잔뜩 흐린 하늘 아래 민석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와이퍼는 작동하지 않았고 유리창엔 서서히 습기가 차올랐다. 라디오에선 흐느적거리는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 속에 무겁게 눌러앉아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하루도 편히 숨을 쉰 적이 없었다.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동시에 자꾸만 떠오르는 건 그녀의 뱃속 아이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민석은 무작정 첫불륜 상대였던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번호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고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요. 그냥 좀 복잡해서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유진은 그의 상태를 단번에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장소만 정해주었다. 저녁 9시 강남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차를 몰았고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가 와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매혹적이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였고 짙지 않은 화장 너머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도발적이었다. 민석은 마주 앉자마자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래요. 축하드려야 하나요? 아니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알았다. 그 아이가 민석의 아이가 아닐 거라는 걸. 그래서 나를 만난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아니요. 그냥 혼자 있기가 싫었어요. 아니, 어쩌면 나도 이제는 그냥 막 살고 싶어졌어요. 말끝을 흐리던 그는 천천히 유진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었다. 그럼 오늘은 위로해 줄게요. 말 없이 그 말 한마디가 벽을 무너뜨렸다. 둘은 말을 아낀 채 호텔 객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욕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고 죄책감은 무너진 논리 속에서 사라져갔다. 민석은 유진의 입술을, 목을, 어깨를 차례로 훑으며 자신이 느끼고 싶었던 감정에 집중했고 유진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불이 꺼진 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메아리 쳤고 무정자증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면죄부가 되어 주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며 아내에 대한 분노를 욕망으로 풀어냈다. 이건 복수였다. 이건 해방이었고 이건 절망의 방어였다. 그렇게 민석은 두 번째로 선을 넘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오래, 더 후회 없이. 눈을 감은 채 유진의 어깨에 머리를 묻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믿지 않아. 아무도. 밖에선 빗방울이 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의 선은 사라졌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리까지 왔다. 아내는 요즘 부쩍 다정해졌다. 임신한 몸으로도 남편의 옷깃을 매만지고 아침마다 유자차를 끓여 손에 쥐어줬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온기를 감싸며 무언가 더 깊이 감추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석은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고 동시에 눈을 피하고 싶어졌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아기 초음파 사진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복잡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초음파 사진. 그것이 아버지가 된다는 증거인 양 그의 앞에 놓일 테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 그 현실이 아내의 배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았다.
두 번째 불륜 이후 잊으려 했던 그녀. 그의 비밀을 모른 채 혹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인 그녀는 이번에도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또 나쁜 짓 하러 온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었어. 그 대답은 핑계였고 도망이었으며 동시에 갈망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며 말했다. 가끔은요, 진심보다 핑계가 더 솔직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민석의 죄책감마저 무디게 만들었고, 그는 그날 밤 또다시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 안긴 채 자신을 던졌다. 이중생활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는 더 이상 가정과 불륜을 분리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내에게일까? 상간녀에게일까? 아니면 스스로에게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 깨어 있었다. 배가 불러온 몸으로도 피곤한 기색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익숙하게 미소 지었다. 많이 늦었지? 미안해. 일이 좀 많아서. 괜찮아요. 기다리는 건 익숙하니까요. 그 말에 민석은 한순간 멈칫했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다시 입가에 걸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잡았다. 그녀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석의 죄책감을 잠시 잊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는 비밀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출장 가방을 정리하는 손끝이 평소보다 묘하게 설렜다. 셔츠를 반드시 개고 속옷과 넥타이를 차곡히 챙기는 사이 그는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내와 나눴던 무수한 아침처럼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배가 불러온 몸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그를 바라봤다. 출장 길어? 그녀의 질문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다. 3박 4일. 지방이라 좀 멀어. 대답하며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 속 상간녀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빠, 호텔은 내가 알아봤어. 조식 포함으로 깔끔한 데야. 그 문자 하나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었다. 기차역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둘은 눈인사조차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려 애썼다. 목적지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소도시. 리조트 객실은 커다란 창으로 해변이 내려다 보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표정을 점점 무장해제시켰다. 이런 거 나도 처음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이라 말했지만 그건 서로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다. 감정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던 관계가 이제는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고 와인 한 병이 비워졌을 즈음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오늘은 우리 그냥 같이 있자. 그 말은 무심한 듯했지만 그의 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도덕적 경계선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밀도로. 차도 아니고 모텔도 아닌 지금은 리조트 안 침대 위에서 침묵과 키스만이 흘렀다. 이런 거 진짜 괜찮은 걸까? 그가 중얼거리자 그녀는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당신이 먼저였어. 나 혼자만 감정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 그 순간 그는 핑계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동시에 파멸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커피를 내렸다. 호텔 로비에서 무료 제공되는 커피였지만 그녀는 그것마저도 함께 하고 싶어 했다. 아침 해가 너무 좋아.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아볼까?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한편으론 진심이기도 했다. 남편은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내에게 보였던 미소와는 달랐다. 그게 진짜 가능할까?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확신도 후회도 없었다. 당신만 원하면 난 다 버릴 수 있어.
그 말에 그는 다시 숨을 쉬지 못했다. 아내가 들려줬던 임신 소식이 머리를 스쳤고 그녀가 신나게 아기 옷을 고르던 모습이 겹쳐졌다. 그 모든 게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감정과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리조트에서 나오는 길,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아내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다녀와. 나 오늘 병원에서 태동 처음 느꼈어. 그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섰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슬픈 듯, 기쁜 듯, 어디로 튈지 모를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아내는 병원 봉투를 들고 와서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불렀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올려놓으며 말했다. 병원 다녀왔어. 아기 건강하대. 그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웃음을 외면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은 차가운 식은땀에 젖어갔다. 초음파 사진 속 작디작은 생명이 한없이 생경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서류를 꺼냈다. 수년 전 불임 진단을 받은 병원의 기록. 분명히 그랬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 그런데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고 분명히 정관 수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한 건 나였다. 그렇다면 대체 이건 뭐지? 머리가 어지러웠다. 다음 날 출근을 가장하고 나는 진단을 받았던 병원으로 갔다. 그때의 의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내 이름을 말하고 다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다. 몇 차례의 대기와 검사가 끝나고 마침내 들은 말은 내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다. 이전에 오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자수 정상입니다. 자녀 계획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모든 게 완전히 엉켜 있었다. 병원에 오진, 아내의 임신, 나의 의심, 그리고 상간녀. 숨이 턱 막혔다. 아내는 배신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나만이 그 모든 시간을 진심 없이 살아왔던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어깨 너머로 오래 걸렸네 하고 묻는 그 목소리가 왠지 낯설게 들렸다. 나는 입을 열지 못하고 그녀의 등 뒤에 섰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여보 혹시 우리 아이 이름은 정해뒀어? 아내는 뒤돌아보며 웃었다. 가지. 당신이랑 같이 짓고 싶어서.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믿음을 깨뜨린 건 나였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나였다. 그렇게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실한 현실 속에서.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멍해졌다. 어제 아내와 산부인과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았고 그 하루 사이 또 다른 여자의 입에서 같은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거짓말 같았다. 아니, 웃기지도 않는 드라마 같았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방 안을 맴돌았다. 한때 단순한 외로움의 위로였던 관계가 두 번째 아이라는 이름의 진실 앞에서 순식간에 현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 여자 지연은 당황한 듯 남자의 손을 붙잡았다. 오빠, 나 농담 아니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나중에 진단서도 보여줄게. 잠깐만, 그럼 지금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란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끄덕임이 그의 숨을 틀어막았다. 불임이라는 오진을 알아챘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었다. 아이가 없을 거라 믿고 저지른 실수들이니까. 그런데 이젠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숨을 틈도 없었다. 그는 두 명의 여자에게 아이를 가진 남자가 되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 혼자 키우라고 말해도 좋아. 책임지라고도 안 할게. 근데 그냥 알아만 줘. 내 아이라는 거. 지연의 말은 무게 없이 가볍게 들렸지만 그에게는 돌처럼 내려앉았다. 책임을 지지 말라고. 그는 책임감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의 허위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옆에 누웠지만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초음파 사진을 옆에 두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배 속에 품고 있는 생명이 진짜 자기 것이라는 걸 이제서야 믿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또 다른 죄의식을 떠올리게 했다. 둘 다 내 아이야? 그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잔인하고 아이러니할 수 있는 걸까? 우정자증이라는 오진 하나가 그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분주히 움직였고 하늘은 말도 안 되게 맑았다. 하지만 민석의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단 한 장의 잘못된 진단지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가 괜한 죄를 짓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결국 이 죄는 내 안에 있었던 욕망의 본성 때문이었을까? 택시 뒷좌석에 앉은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같은 사람이 아빠가 돼도 괜찮을까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시선을 앞으로 돌린 채 답했다. 아버지가 되는 건 자격이 아니라 마음 먹기에 달린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민석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지금 그는 두 생명을 동시에 책임질 수도 동시에 외면할 수도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의 진실은 그에게 구원이 아닌 형벌로 돌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버지가 되기엔 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상간녀였다. 병원 다녀왔어. 아기 잘 있대.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민석은 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그의 진실은 이제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불 꺼진 거실, 서랍 위에 덩그러니 놓인 초음파 사진 한 장. 그의 눈길은 매일같이 그 사진으로 향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심을 떠올려야 했다. 상간녀의 임신을 들은 그날 이후 그에겐 숨 쉴 틈조차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아이라는 존재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양날의 칼처럼 느껴졌다. 죄책감이 죄의식으로, 죄의식이 도피로, 도피는 술로 이어졌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또 회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의심조차 없었다. 그는 무너지는 속을 억지로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식이었어. 그냥 좀 길어졌네. 거짓말이었다. 회식은커녕 그는 퇴근과 동시에 어둡고 비좁은 술집에 박혀 있었다. 상간녀에게도 연락을 끊은 채 스스로를 외면하며 바닥까지 내려가길 자처하고 있었다. 나는 왜 이토록 나약한 인간이 된 걸까? 아내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혹시 나 때문에 힘든 거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말끝을 애써 삼켰다. 그 순간마저도 그녀는 그의 눈빛 하나로 모든 걸 믿어버렸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은 그를 조여왔다. 알코올에 절은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 소파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덮어주곤 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었다. 차라리 다 말해버릴까? 이 모든 걸. 그러나 입술을 열면 돌아올 건 그녀의 눈물, 그리고 아이였다. 그 불안이 매일 밤 그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 술기운에 휘청이며 문 앞에 선 그는 끝끝내 열쇠를 돌리지 못한 채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의 품이 아니라 기억이 흐릿한 상간녀의 침대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중의 삶 겹쳐진 거짓, 꾹 누른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은 하루하루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다. 아내가 정성스레 차려놓은 저녁상 위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남편의 입에는 한 점의 숟가락도 들어가지 않았다. 몇 시간째 식은 국물만 바라보고 앉아있던 그에게서 불안은 그 자체로 냄새처럼 번졌다. 술기운은 애초부터 핑계였다. 뺨을 훑은 위스키 향보다 가슴을 파고드는 죄책감이 더 뜨거웠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정말 이상해, 당신.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칼날 같았다. 내가 바람을 피웠어.
순간 식탁 위 유리잔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지며 깨졌다. 뭐라고? 회사 회식 때였어. 그냥 술김에 처음엔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두 번, 세 번이 되고 됐어.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다.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귀를 감싸 쥐었다. 그는 애써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 임신했대. 뭐라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남았다. 그럼 나는 뭐야? 내가 가진 이 아이는 대체 뭐냐고? 이건 당신 아이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나도 그게 너무 무서워. 무서워서 바람을 핀 거야? 나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겠는데 그 여자한테는 몇 번씩 가면서 남편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 이걸로 끝날 줄 알았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도 당신 아이야. 근데 당신은 나보다 그 여자가 먼저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 그저 죄책감을 마비시키기 위한 도피였어. 널 사랑해. 여전히.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뒤돌아섰다. 난 몰라. 정말 모르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굴 더 미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다툼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끝처럼 들렸다. 거실 한켠 식은 반찬과 쏟아진 국물은 이 집에 남은 온기를 서서히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용서도 분노도 미래도 없는 공간 속에서 아내와 이혼한 후 나는 마치 벗어나고 싶었던 감옥을 나온 듯 당장이라도 해방감을 느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하루 이틀짜리 자유였고 그 이후는 진창 같은 현실뿐이었다. 상간녀는 아이를 품고 있었고 나는 그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품은 여자는 더 이상 나를 유혹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갈망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너 그 여자랑 다시 연락한 거 아니지? 그녀는 불쑥 그렇게 물었다. 이유 없는 의심이 아니었다. 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그녀도 알았던 거다. 피하지도 그렇다고 대놓고 인정하지도 못한 나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애초에 이 모든 게 진심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그저 서로 외로워서, 미쳐서, 혹은 잠시 욕망에 잡아먹혀 그렇게 엮인 관계였을 뿐인데 이제는 서로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혼까지 했는데 이젠 좀 책임질 생각은 있는 거지. 그녀는 부쩍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웠고 나는 또다시 그 속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러나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집은 이제 그녀의 집이었고 나의 책임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나는 무정자증이라는 오진 하나에 인생 전체가 계획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숨소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 아내에게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뒤섞인 고민들이 뇌리를 때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결국은 내 선택이었고 그 책임은 나의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냥 같이 살지 말까. 그 말은 내게 구원의 말이 아니라 최종 통보다. 그녀도 이 관계에 지쳐 있었던 거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상은 감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고 나도 그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 술을 한 병 다 비우고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창 너머로 내 모습이 보였다. 불륜으로 아내를 잃고 죄책감에 무너지고 결국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무정자증이란 거짓에 휘둘린 비참한 남자. 더 이상 어떤 선택도 어떤 감정도 진시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고 그 지점에서 나는 멈춰버렸다. 비가 오지 않아도 흐린 하늘이 며칠째 이어졌고 어깨는 하루하루 조금씩 무거워졌다. 집 안은 어지럽지도 반짝이지도 않았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벽지 사이에 스며 있었고
민석은 늘 그렇듯 구겨진 셔츠에 맥주캔을 들고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옷걸이에 걸린 양복은 먼지를 썩고 냉장고 안 반찬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유통기한을 넘겨갔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 역시 전화할 곳도 없었다. 아내와 갈라선 지 1년, 상간녀와도 헤어진 지 6달.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본래부터 혼자였을지도 몰랐다.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니? 거울 앞에 선 민석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비어버린 눈동자에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 애는 잘 크고 있을까? 다시 떠오른 것은 지연의 얼굴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병원 퇴원복을 입고 있었다. 눈은 부었고 어깨는 내려앉았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고요한 기도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날 지연은 그렇게 말했다. 증명서를 꺼내 보이며 자신이 아이를 가진 건 결국 당신의 실수도 나의 배신도 아니라고.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에 당신은 날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당신을 다시 끌어안을 수 없다고. 민석은 그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며 이렇게 되뇌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상간녀에게도 차였다. 인생을 돌이켜보며 민석과 함께한 시간은 단지 외로움에 기대었던 통과 이래였다고 했다. 그렇게 그녀도 아이도 사랑도 모두 사라졌다. 야, 요즘 뭐하고 지내냐? 일 그냥 그런대로. 바쁘지도 안 바쁘지도 않고. 그래도 좀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람답게. 그게 뭐였더라. 오랜 친구의 안부에도 민석은 웃지 않았다. 전화기를 끊고 거실로 나와 먼지를 털지 않은 액자 하나를 바라봤다. 신혼 초 둘이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 그때 그는 확신했다.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하지만 그는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가장 큰 상처는 자신이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상담도 몇 번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었다. 약을 먹고 잠을 자고 TV를 보다 잠들고 눈 뜨면 멍하니 하루를 보냈다. 창밖을 보며 민석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지연아, 너는 괜찮니? 너는 나 없이도 괜찮은 거지. 답은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선 응, 나 없이도 괜찮아라는 말이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에 더 아팠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걷던 민석은 어느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다. 무심히 시선을 돌렸던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아니, 그들이 있었다. 유진.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작은 손을 꼭 쥐고 환히 웃으며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은 민석이 한때 그토록 꿈꿨던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이의 옆모습엔 민석의 이마선이, 그 웃음 속엔 민석의 어릴 적 사진이 겹쳐졌다. 순간 눈물이 났다. 이유도 없이. 아니, 너무 뚜렷한 이유 때문이었다. 아, 저 아이가 내 아이였구나. 유진은 민석을 보지 못했다. 아니, 봐도 모르는 척했을지도 몰랐다. 이미 오래전에 끊어낸 인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묻었을 테니까. 민석은 그 자리에 선 채 묵묵히 그들 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때 자신의 손안에 있었던 삶, 너무 쉽게 놓아버린 그 평온한 행복이 이제는 남의 풍경처럼 아득했다. 민석은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였다. 나는 결국 나 자신에게 속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그때 병원의 오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유진이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고 아이는 팔짝팔짝 뛰며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더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목을 움켜쥐며 스스로를 탓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민석은 발걸음을 돌렸다. 그 어느 때보다 천천히 무겁게